안녕하십니까 더병형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회 직업상담실무론 기출문제 중심의 풀이를 하는데요. 오늘 이 책에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188페이지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5가지를 적으시오 라는 문제부터 풀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이제 심리검사지의 종류와 심리검사지에서 각각의 검사지에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이척도 개념으로 이해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직업심리학 파트에서 뒤쪽에 나오는 직무분석이라든가 경력개발 또는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출제의 어떤 빈도라든가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록 출제되는 빈도는 낮다 하더라도 또 뜬금없이 하는 문제 나오거든요. 이 문제를 놓치게 되면 보통 배점이 4점 내지 5점이라 그러면 거의 10점 가까이 놓쳐버리는 이런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출제된 내용들 위주로는 공부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99를 보시게 되면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5가지를 적으시오.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딱 두 가지를 결과가 나오죠. 잡 아날리시스,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직무, 그렇죠, 명세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결과물을 우리가 딱 나타냅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는 일반적으로 직무의 개요입니다. 그러나 직무 명세서는 사람 이름 명자,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1차 할 때 사람 이름 명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다음 가지고 있는 기술, 학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직무 명세서고요. 그러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의 내용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직무의 명칭이라든가 급수라든가 조직 내의 지위라든가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계, 보조 장비, 그 다음에 그 직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원재료, 재료에서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방식, 마지막으로 또 그 직무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인 환경, 이런 등등을 담고 있는 게 직무 기술서라는 거죠. 사람 냄새는 안 나죠.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은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정보 5가지를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적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5개 다 암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 여러분 1번과 그 다음에 2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2번 볼까요? 직무의 목적이나 사명, 직무에서 산출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관하여 간결하게 진술해 높은 직무 요약, 그러니까 직무를 요약해 놓은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100번입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 3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결정적 사건법, 우리가 CIT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주요 사건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결정적 또는 주요 사건법이라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결정적 사건법은 어떤 독특한 결과물을 가지고서 그 어떤 특정한 종업원의 또는 어떤 특정한 종업원의 어떤 특별한 직무 결과를 기초로 해서 분석을 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결정적 사건법은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결정적 사건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는 게 뭐죠?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직무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의욕과 보통의 작업 동기를 가지고 수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고 어떠한 직무 내용을 보여준다라는 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직무 분석을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것에다가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단점을 우리가 조금 더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모범답안 보세요. 일상적인 수행에 관한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일반적인 것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 189페이지입니다. 응답자에 의해 사건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일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를 설명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면 자기가 한 일이니까 좀 뭐예요? 좀 이렇게 좀 자랑스럽고 좀 부풀리고 싶겠죠. 우리 보통 남자들 보통 군대 얘기할 때 좀 많이 부풀리죠, 그죠? 막 그냥 자기가 뭐 군대에 있으면 자기가 뭐 자지우지했다는 둥, 뭐 간첩을 몇 명 잡았다는 둥, 막 그런 남자들 거짓말 안 쳐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잡았던 간첩 수 다 합치면은 지금 우리나라 벌써 통일되고요. 아주 뭐 초강대국 됐을 겁니다. 다들 한두 명씩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참고로 저도 2명 잡았습니다. 이렇게 응답자에 의해서 사건이 왜곡될 수가 있다. 그럼 세 번째,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특별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추론 과정에서 결국 분석 과정에서 주관적인 어떤 내용들이 개입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직무와 관련 없는 데이터도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결정적 사건법 또는 주요 사건법, 영어로는 CIT라고 하죠. 이 CIT 기법의 단점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위한 면접 시 면접 진행을 위한 지침 및 유의사항 5가지를 알아야시오. 자, 이거는 뭐 사실 뭐 공부 안 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써도 기본 점수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모범 답안에 보면 예를 뭐 면접을 실시할 때는 그러니까 직무 분석할 때 우리가 면접법 같은 거 하죠. 인터뷰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 분석법을 할 때 그 중에 하나인 인터뷰 또는 면접법인데 이런 면접법 할 때 유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상사나 감독자의 허락을 먼저 받은 후에 감독자와 떨어져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면담을 실시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부하 직원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하는데 옆에 상사가 있으면 부하 직원이 제대로 말을 하겠어요? 당연히 좀 이렇게 단독 밀폐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 하기 전에 상사에게 이러한 내용을 미리 통보해 주는 것도 좋겠고요. 두 번째, 심리적으로 저항감이나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면접 내내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볼까요? 뭐 완결된 분석에 대해 전문가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직무 분석에 인터뷰한 내용을 직무 분석에 어떤 적용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전문가로부터 여러 가지 여러 행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필터링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그거 위에 완결된 분석 바로 위에 그러니까 18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것도 있네요. 직무에서의 임금 분류 체계에 관한 관심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이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수준을 뭐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아주 그 신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직무 분석입니다. 직무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직무 평가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직무 분석 단계에서 임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거나 또 조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면은 아주 낭패스러운 결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조심해라. 이런 내용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기출문제 102번입니다. 직무 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제작할 때 고려해야 할 문항의 평가 준거를 설명하셔요. 이 말은 우리가 이런 것도 똑같아요. 측정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문항지, 항목표죠, 그죠? 인벤토리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될 문항의 평가 준거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든다는 것은 검사 도구를 만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답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문제가. 그랬을 때 우리는 문항의 적절성과 난이도와 구조화와 참신성을 가져야 된다. 적절성이란 물어보는 내용과 일치된 문항일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이익단 내지는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나 이익이 가서는 안 될 것이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난이도입니다.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도 안 되죠. 난이도 개수가 높거나 낮아도 안 된다. 그래서 0.5 수준의 50% 정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화입니다. 문항의 내용이 애매모호하지 않고 뜻이 분명하고 물어보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참신성입니다.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어떤 문항의 구조가 아니라 좀 참신하게 좀 새로운 각도로 물어보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103번
경력 개발의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설명하라. 라고 해서 경력 개발의 필수 3요소가 바로 경력 목표 계획 개발입니다. 경력 목표는 개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지향점이고요. 경력 계획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 경로를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는 경력 계획이라고 하고요. 경력 개발은 조금 전에 말한 이러한 경력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보여주는 활동을 우리는 경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도 지금 경력 개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직업 상담사 2급을 따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력 개발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경력 계획은 뭐냐면 이번 시험에 1차 합격하고 다음번에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죠. 경력 목표는 뭔데요? 직업 상담사로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상담 전문가가 되겠다. 그게 여러분의 경력 목표잖아요. 그죠? 정리가 되죠? 그 다음 191페이지에 보면 기출문제 104번입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종류를 나열하고 설명하라. 이렇게 큰 문제 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끊어서도 시험은 잘 나오니까 예를 들면 모범 답안에 보면 경력 워크샵이라고 하는 제도 1차, 2차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고 아마 1차에서도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 경력 워크샵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줄 거 보세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배치 후 6개월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경력 워크샵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4번에 나옵니다. 종업원 평가라고 해서 어세스먼트 센터 이거 많이 쓰죠. 그래서 종업원의 경력 개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2일 또는 3일간에 걸쳐서 지필검사, 면접, 리더 없는 집단 토의, 경영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연습, 실습을 통해서 내용을 습득한 다음에 전문가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어떤 경력 개발을 위해서 또는 직원들의 어떤 직무 재배치를 위해서라도 또 종업원들의 경력 개발을 돕기 위해서라도 요즘 기업들이 참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종업원 평가, 어세스먼트 센터 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업원 평가 한 번 더 여러분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192의 기출문제 105번입니다. 경력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개념을 설명하라고 해서 직무 확대, 엔라지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 확충, 엔리치 문제, 그 다음에 순환에 나와서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무 확대는 엔라지먼트라고 해서 조금은 기계적인 확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한 친구 왔을 때 총무일도 할 수 있고 인사도 할 수 있고 노무도 할 수 있고 품질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요. 재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무슨 용도과 자재과 인사과 총무과 회계과 이렇게 돌면서 모든 업무를 다 섭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인사 이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력 개발을 우리는 직무 확대라고 그러고요. 직무 확충은 엔리치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종업원의 동기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직무의 특성과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직무 설계 방법이다. 그래서 엔리치는 풍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풍부하게, 그죠? 그래서 풍부하게 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회계 쪽에 일하는 친구를 다른 쪽으로 로테이션 시키거나 엔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회계를 담당하는 친구한테 회계 최신 프로그램을 더 공부하게 하고 재무학을 공부하게 하고 고급 회계학을 공부하게 해서 더더욱더 그 분야에 전문화시키는 걸 갖다가 우리는 엔리치라고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것도 역시 좀 기계적인 건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엔라지랑 비슷해요. 한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두루두루 이렇게 섭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기능, 멀티플레이어가 되게끔 종업원이 멀티플레이어가 되게끔 인사이동 시켜주고 또 그다음 것을 조성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그 직무 확대와 조금 유사성이나 또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무 확대는
그 사람이 평소에 잘하는 부분을 좀 더 잘하게끔 주변적인 것들을, 주변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인사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뭐 노무라든가 총무라는 것을 좀 알게 되면 인사 업무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라지라고 한다면 직무순환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기계적이죠. 그냥 뜬금없이 뭐 본사 근무도 시켜보고 영업 저기 일선에도 보내보기도 하고 총무도 해보고 사람 관리도 해보고 또 어디를 가야 돼요? 뭐 품질 관리라든가 자재 관리도 가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뭐 크게 대기업들은 많이 없는데 중소기업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직무 순환이 좀 많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미리 해놔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다음 193페이지에 나오는 진로 발달 5단계입니다. 우리 슈퍼에 여러분들 이 답을 제시했더니 다 학생들이 야 그거 뭐 진로 발달 5단계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영어 커리어라고 하는 것과 디벨롭먼트를 번역하면서 진로 발달 이러면 학생들에 관한 얘기인 것 같고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경력 개발 이렇게 놓으면 이건 일반 성인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똑같은 영어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슈퍼는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 얘기나 어른들 얘기나 커리어 디벨롭먼트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누구에게 있는 5단계는 슈퍼가 말하기를 성탐학류회다. 이렇게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예. 그 다음 194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슈퍼는 단계를 여러분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슈퍼의 단계는 세 가지예요. 정리합시다.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진로 발달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경력 개발 5단계 진로 발달,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는 성탐학류세라고 하는 거 아시죠?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경력 개발 방법이죠. 경력 개발 방법 5단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194페이지에 나오는 구특실행공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모범답안에 구체화, 특수화, 실행화, 안정화 있죠. 공고화. 이거는 경력 개발 방법 5가지 구특실행공이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 그래요? 직업 상담 발달적 입장에서 보는 직업 상담 6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상담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운 거 기억나실 거예요. 슈퍼는 이렇게 단계가 3개가 있다. 경력개발 또는 진로발달의 성탐학류세, 그 다음에 경력개발 방법, 보통 태스크 단계인데요. 태스크 단계론으로서 구특실행공이 있고 직업상담 6단계가 있다. 여기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108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거 안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채점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도대체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아니 경력개발의 초기와 중기와 말기 이것을 구분해서 써봐라. 그 누구의 이론을 가지고 써봐라. 이렇게 하면 좀 구체적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국가시험에서는 별로 그렇게 변별력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쓰는 거라면 되겠는데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쓴 사람 말은 틀리고 이름 있는 학자의 이론을 가서 쓰면 좋은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이거는 제가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 준 것 뿐이지 별로 바람직한 문제 아닙니다. 또 저의 이런 학원에 따라서 시험 문제 사실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이 문제 나온 이후로 이 문제가 재출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죠. 196페이지에 기출문제 109번입니다.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구체적인 그 사람의 경력 발달 4단계를 써보라. 이런 말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별이 구분이 확실하게 되고요. 쓴 사람에게 점수 주고 쓰지 못한 사람에게 점수 안 주는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는 기준이 됩니다. 변별력이 있는 문제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자, 홀이라는 사람이 경력개발 4단계를 이렇게 설명했네요. 진입 단계와 초기 단계, 중기 단계, 후기 단계라고 해서 홀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괜찮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4단계를 설명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빠뜨리지 말고 쓰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입사 단계에서 그 직업 진입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고 입사하고자 하는 조직을 찾아가서 취업한다. 진입 단계.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적응을 하고 조직에 적응을 하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고 중기에는 뭐냐면 안정성을 찾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생애 역할과 균형적인 부분을 찾고 또한
직업적인 면에서도 안정성을 찾는 것이 중기의 내용이고요. 말기에는 뭐냐? 조직 안에서 지위를 유지하는 유지기를 거친과 동시에 은퇴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가 후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홀의 이론을 설명할 때는 이 네 단계를 쓰고 난 다음에 빠지지 말아야 될 키워드. 처음에는 입사하고자 하는 조직을 찾아서 취업한다. 두 번째는 뭐래요? 조직에 적응을 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균형을 찾고 안정성을 찾는다. 마지막은 뭐예요? 은퇴 준비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홀의 이론으로서 정확하게 설명된 거죠. 자, 여러분들 답안지 쓰는 요령 좀 아시겠죠? 그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경력 개발의 정착 요인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픈된 문제잖아요. 뭐 누구의 이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해만 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이해해야 되느냐? 성공적인 경력 개발의 정착 요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최고 경영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회사의 마인드가 사실 어떤 오너의 마인드하고 많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죠. 그 사장의 마인드야. 사장의 의지야. 사장의 실천 의지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회장님의 의지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오너의 마찬가지고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업 상담소를 취업하게 되면 그 기간이 아주 뭐 활성화돼 있다, 안 돼 있다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기관의 장들, 뭐 간장이나 센터장이나 이사장이 많은 어떤 그런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어떤 경력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으면 종업원들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또 경력 개발 제도는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라고 해서 경력 개발 제도를 한꺼번에 막 도입을 하거나 뭐 갑자기 다 전원에게 다 적용한다거나 이러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을 또 경력 개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해주는 게 정착 요인이다. 또 세 번째, 따라서 2년 내지 3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경력 개발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따져가면서 고려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차분하게 써내려 가시면 무난한 점수를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111번입니다. 야호다의 박탈이론입니다. 참 뜬금없는 문제였었어요. 이 문제가 나온 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야호다의 문제는 물론 직업 상담 분야 쪽에서도 실업의 어떤 충격 완화 프로그램 이런 거 있거든요.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 또는 뭐냐면 야호다의 박탈이론은 어떻게 보면은 구직 효능감을 정진시키는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면 좋은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야호다라는 사람이 박탈이론에서 이 박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재직자는 회사를 다닌다는 의미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실직자들은 현재 직업이 없고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중에 5가지가 박탈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재직자는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실직자는 재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뭘 못 가지고 있느냐. 뭐가 박탈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야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하루 일과를 구조화시킨다. 직장에 있는 사람은 하루 일과가 딱 구조화되어 있죠. 출근해서 뭐하고 퇴근해서 뭐하고 이런 것들이 탁 되어 있는데 실제 말로 백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접촉하게 사회적 접촉의 면이 넓어지는 거죠. 집에 있으면 자기 가족들밖에 없지만 또 핵가족 내이기 때문에 뭐 그 이대가 있는 아주 뭐랄까 제한된 그런 상황에서 생활 공간만 유지되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가정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접촉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개인적 목표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출의 역군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역군이 되고 싶고 수출 역군이 되고 싶어요. 근데 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가 뭐 혼자서 뭐 열심히 해서 뭐 수출 역군이 되느냐?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힘들죠. 그러나 수출을 주로 하는 어떤 회사에 내가
예를 들면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만든 물건이 해외로 수출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수출 역군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조직이 보여주는 거죠. 조직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하겠죠. 정체감과 지위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나는 회사 가서 과장, 부장이라는 거 확인받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활동하게 한다. 그러니 양이 안 차도 일단 일하는 게 중요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단시간이라도 하더라도 사람이 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야오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한 3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2절만 하면 나오는 문제니까, 또 어렵지 않는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 직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조절 변인이 있습니다. 원인 변인이 있고요. 조절 변인이 있어요. 원인 변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의 부적응, 갈등, 소음, 또는 어떤 낮은 임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인 변인이잖아요. 발생을 시키는 변인이고, 조절 변인은 그러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의 실질적인 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그 부장님이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야. 그 부장님의 잔소리가 원인 변인이에요. 원인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에이, 자네가 참어. 우리 부장님 원래 그렇잖아. 참고 나중에 저녁에 내가 하나 할 테니까 우리 술 한잔, 소주 한잔 하면서 다 털어버리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그 사람에게 발생한 스트레스의 양을 조절해 주죠. 이런 것을 우리가 동료 관계가 조절 변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고에서 업무하다 보니까 맨날 민원인들하고 시달려요. 너무너무 힘들어. 민원인 자체가 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절하는 변인이 뭐예요? 직무를 바꿔주는 거죠. 직무를 재설계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고객들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는, 이것도 하나의 조절 변인입니다. 그래서 답안지 보면 직무나 과업의 재설계를 해서 개인의 특성이나 흥미나 직업 환경에 맞는 걸로 이동시켜주는 방법. 또 두 번째는 참여 관리입니다. 조직 구성원에게 권한을 주거나 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업무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권을 중요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죠.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은, 책임만 무거워지면 재미가 없죠. 근데 책임뿐만 아니라 어떤 재량권을 준다면, 비록 큰 짐을 짊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긴 하지만, 이거 내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자네 믿고 내가 이 일을 맡길게. 그리고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않을 테니까 자네 마음대로 한번 역량을 발휘해서 멋지게 한번 성공해봐. 이런 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죠.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재량권을 주는 경우라면 그 스트레스가 싹 줄어버릴 겁니다. 바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 설계라든가 특히 또 경력 개발, 이런 것들이 매우 종업원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이 일을 비록 힘들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해외 영업 나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인사 통보를 탁 받았어요. 다음 달에 너 어디 가서 동남아에 가서 이런 마케팅 해라.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선배들이 막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우리 회사에서 크려면 동남아에 가서 그런 영업 한 2, 3년 하고 와야 돼. 그러면 아주 그냥 금방 팍 커. 엘리트 코스야. 이런 얘기 하면 우리 회사에 아주 숨어있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엘리트 코스이며 경력 개발 코스야. 자네 오히려 그건 축하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게 그런가? 스트레스가 갑자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원해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직무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비록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좀 까탈스러워도, 그죠? 동료라든가 바로 직계 상사가 그런 얘기 합니다. 김대리, 자네가 이해해. 우리 부장님 원래 그렇잖아. 그러면서 과장이 어깨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왠지 모르게 그 분위기가 나의 직무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싹 씻어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조절 변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위주의 직업 상담사 2급 2차 대비에 관한 상담학 부분, 심리학 부분을 제가 끝냈습니다. 이걸 끝내면서 제가 또 슈퍼노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상담 실무를 1권에서 만드는 슈퍼노트인데,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 직업 상담사 2급 2차 시험은요 18문제, 19문제 나오는데 아주 생뚱맞은 문제가 꼭 3문제 정도 나와요.
매번 물론 기출문제 위주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생뚱맞은 문제가 배점도 크고요. 우리의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항상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교수님하고 질문 들어오거나 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질문 들어올 때 보면 뭐 어떤 문제를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 설명해주면 다들 멍해요. 그 문제가 왜 나오죠? 느닷없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공부해서 그래요. 2차 시험은. 그렇다 보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문제도 있지만 알고 있는데 답은 알고 있는데 그게 그 문제잖아 라고 설명해주면 그게 그 문제였어요? 난 답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못 썼을까? 그건 뭐냐면 너무나 좀 얇게 공부해서 그래요. 그래서 알고 있는 문제도 다 틀려서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생뚱맞은 문제라고 하지만 생뚱맞은 문제가 아니고 원래 갖춰야 될 지식인데 자꾸만 기존에 있는 책들이 자꾸 분량을 줄이고 볼륨 줄이고 강의 시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자꾸만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장면에서 듣도 우리가 듣보잡이라 그러나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탁 튀어나오면 당황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제 강의 15년의 노하우를 좀 응집시킨 2차만을 위한 그러한 이론서로서 제가 만든 게 바로 슈퍼노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책도 보셔도 좋고 제가 또 무료 동영상을 또 그걸 또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슈퍼노트 파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문제 3개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끝으로 드리면서 이 과정 모든 준비된 자료를 다 강의한 것으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슈퍼노트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